라우드 스피커 캐비넷 부분 볼게요. 대부분의 일반적인 라우드 스피커는 드라이버 후면에서 발생하는 소리가 전면으로 방사되는 소리와 간섭하지 않도록 캐비닛 내부에 장착됩니다. 이러한 인클로저 구조는 드라이버 동작 방식을 변화시키게 되는데 그 이유는 캐비닛 내부의 공간이 탄성을 형성하여 시스템의 기계적 거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스피커 설계 시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비어있는 캐비닛은 여러 공진 주파수를 받기 때문에 공진 미 주파수에 따라 드라이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캐비닛 내부에 흡음재를 배치하면 이러한 공진 모드들이 감소되고 결과적으로 캐비닛의 주파수 응답이 더 고르게 평탄화되며 음질이 향상됩니다. 우리는 여기까지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방이 작아지면 작아져서 룸모드가 더 많이 영향을 미치죠. 그렇죠? 그게 더 높은 주파수가 영향을 미친다고. 근데 스피커 캐비넷은 진짜 작은 거잖아요. 여기 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 뭐 우리가 듣는 많은 대역에서 있잖아요. 아주 더러운 소리가 나요. 그럼 이런 룸모드가 있으면 있잖아요. 이 앞뒤 캐비넷상에서 만약에 룸모드가 껴 있다고 보면 얘가 뻑뻑하게 운동을 잘 못하는 그 주파수가 되는. 그냥 운동해야 되는데 또 요런 것들도 운동을 잘 못하고 이런 것도 운동을 잘 못하는. 그렇다고 어느 주파수는 되게 잘 운동하다가 또 어느 주파수 때문에 이렇게 빡빡하게 운동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근데 흡음재를 딱 넣는 순간 다 이렇게 다 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아는 건데 이제 요거 이게 이제 그 우리가 그 룸에서 이렇게 흡음재를 넣어야 되는 거 있잖아요. 룸보드 제거하기 위해서 아까 베이스 트래비니 코너 트래비니 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보통은 상대적으로 낮은 유동 저항을 가진 다공성 완충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재료는 캐비닛 내부 전체를 채울 수 있으며 입자 속도가 가장 높은 중앙부에 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일부는 활성탄을 캐비닛 내부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활성탄은 단순히 흡음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공기 분자의 흡착을 통해 캐비닛의 탄성을 변화시키는 효과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보니까 공기 분자의 활성탄은 뭐 단순히 흡음을 제공뿐만이 아니고 공기 분자의 흡착을 통해서 캐비넷의 탄성을 변화시킨다 그랬잖아요. 탄성을 변화시킨다는 말은 캐비넷이 커지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이런 게 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리액티브하게 아까 이제 흡음시킨다는 말은 리지스티브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고, 얘는 이제 리액티브하게 해가지고 탄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커패시티브한 양을 이렇게 임피던스를 재면 커패시티브 양이 금속으로 확 달라져 이렇게. 열을 빨리 빼내고 아니 흡착하는 이런 메커니즘 있잖아요. 흡착은 이게 활성탄은 약간 다르더라고. 이건 집진의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데 이건 다른 원리라 그러는데 아까 내가 말한 열로 해가지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원리.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워. 참 잘 모르는 거지. 우리 보면 뭐 이렇게 이렇게 공공질이 있고 플로우 레지스티비티가 있고 포로시티가 있고 투처시티가 이 정도만 생각을 하는데 저항이 리지스티브만 변화시키는 거 생각하는데 리액티브하게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건 최적이 바뀌는 약간 다른 거죠. 최적이 변화시키는 효과까지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활성탄을 넣고 아까 질소를 갖다가 이렇게 컨트롤하는 메커니즘도 있고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면 이제 이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거예요. 내용은 6.2.8절 및 7.5.6절에서 더 자세히 다루어집니다. 2.12 흡음재는 자동차 및 기타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저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엔진룸 내에는 흡음재가 보닛 아래, 호드라이너에 주로 적용되며 가능한 경우에는 내부 다른 면에도 부착되어 소음이 차량 내부 또는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또한 배기 시스템 내에서도 소음기의 유리 섬유나 스틸울과 같은 섬유성 흡음재가 사용됩니다. 제일 큰 게 엔진 위에 있는 후드 라인에 있잖아요, 그렇죠? 보닛에 붙어 있는 거 요거 하고 실질적으로 처음을 보면 흡음을 제일 관여하는 부분은 헤드라이너 그래가지고 위에 천장 있잖아요, 여기가 제일 많이 된다고. 차량 실내로 전달되는 소음은 공기 전달음과 구조 전달 및 혼합된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천장에 헤드라이너를 통해 흡음재를 추가하면 실내 소음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소음의 경우 잔향 음장이 아닌 직접 음장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흡음만으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나 탑승자 가까이에 있는 측면 유리의 진동 소리는 흡음보다는 진동 자체의 제어가 중요합니다. 또한 과도한 흡음재 사용은 실내 탑승자 간의 대화 음성 명료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음성 전달에 유익한 반사음까지 제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림 2.18은 차량 캐빈 내 다양한 표면이 실내소음 감소에 기여하는 정도를 비교한 자료입니다. 전체 흡음 중 약 절반은 좌석에서 발생하며 따라서 적절한 오픈셀 폼과 패브릭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흡음의 약 4분의 1은 헤드라이너에서 기인합니다.
헤드라이너는 일반적으로 6에서 12mm 두께의 성형 구조로 유리섬유, 결합제, 음향폼, 직물 마감재의 닫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공성 흡음재의 일반적인 특성처럼 헤드라이너를 천장에서 이격된 상태로 부착하여 뒤쪽에 공기층을 확보하면 입자 속도가 높은 위치에 소재가 배치됨으로 흡음 성능이 향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드라이너는 구조적으로 설치 깊이에 한계가 있으므로 500 물결표 쌓인 1000Hz 이하 저주파 영역에서는 흡음 성능이 제한적입니다. 2.1. 이거 이게 박 의원님 여기 대해서 뭐 더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여기서 지금 주로 흡음만 얘기하는데요. 차를 개발할 때는 차음도 엄청 많이 하거든요. 네. 두 개가 중요하다. 근데 갈수록 전기차로 갈수록 흡음이 더 중요해지더라고요. 왜죠? 소스가 일단 엔진이 없어지니까요. 차음은 차음할 게 별로 이제. 그게 좀 줄어드는 거죠. 근데 아까 또 너무 흡음이 또 많이 되면 뭐 이렇게 아까 그 이야기했잖아요. 학교 같은 경우에도 아까 너무 교실 같은 경우도 너무 흡음을 많이 해버리면 소리가 작아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차는 좀 안 그런 게 유리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영향보다는 이제 그 외에 다른 부분 흡음을 좀 많이 시켜주는 게 아무래도 좋을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자동차 전문가의 의견이었습니다. 휴대용 보컬 부스 이야기를 할게요. 이런 거 아시죠? 이렇게 이거 이름이 뭐죠 이거? 리플렉션 필터, 반사 필터, 그렇지? 우리말로 하면 반사 필터. 2006년 스튜디오 시장에 리플렉션 있네, 필터라는 이게. 신제품이 소개되었습니다. 현재는 휴대용 보컬 부스라는 이름으로 일반화되어 있으며 그림 2.19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장치는 마이크 뒤에 반원형 구조의 휴대용 음향 스크린을 배치하여 잔향이 많은 공간에서도 준무형 상태의 녹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원치 않는 실내 반사음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림 2.20은 작은 방에서 보컬 부스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임펄스 응답을 비교한 것입니다. 회색 선은 보컬 부스 없이 측정한 결과로 약 600ms 후에 직접음 다음으로 실내 반사음이 관측됩니다. 검은 선은 보컬 부스를 사용한 경우로 반사음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을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게 없을 때는 여기 아까 6mm, 8mm에서 뛴 거 있잖아요. 이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컬 부스를 이용을 하니까 이건 없어지는데 여기서 생겨버리죠. 자, 그러면 여기서 반사된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써야 된다는 거예요. 얘가 반사처럼 오히려 저기서 반사되는 거 없어져 그러다가 여기서 반사되는 게 생겨가지고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데 시간적으로 가까운 데서 이게 반사가 생기면 컴퓨터가 더 뚜렷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더 안 좋을 수 있어요. 잘못하면. 이 장치는 마이크 뒤에 반원형 구조의 휴대용 음향 스크린을 배치하여 잔향이 많은 공간에서도 준무형 상태의 녹음을 가능하게 합니다. 즉, 원치 않는 실내 반사음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림 2.20은 작은 방에서 보컬 부스를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임펄스 응답을 비교한 것입니다. 회색 선은 보컬 부스 없이 측정한 결과로 약 600ms 후에 직접음 다음으로 실내 반사음이 관측됩니다. 검은 선은 보컬 부스를 사용한 경우로 반사음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음면 스크린에서 마이크로 되돌아오는 반사음은 주파수 응답에서 콤 필터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림 2.20은 실제로 1000Hz 물결표 쌓인 5000Hz 사이에서 반사음 간섭으로 인해 응답이 왜곡됨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괜히 달아가지고 이렇게 막 컴퓨터가 막 생기고 있는 시커먼 것처럼 잘못 쓰면 이런 아주 쓰레기 같은 일이 생긴다. 이러한 역반사는 대부분 공면체의 구조 때문이며 일부 제품은 이를 줄이기 위해 내부에 다공성 흡음재, 폼을 부착하거나 타공된 체를 적용하기도 합니다. 더 들어온 거는 곡면이다 보니까 이게 마이크 있는 쪽에 더 크게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집중이 돼가지고. 상업용 모델 대부분은 약 2.5cm 두께의 내장 흡음층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파장에 비해 두께가 얇으면 흡음 성능이 제한적이므로 약 1.25kHz 이상의 고주파면 효과적으로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이렇게 두꺼워야 되는데 흡음재가 얇다 보니까 고주파수만 흡음이 없고 저주파수를 흡음이 그대로 이게 반사가 다 생기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림 2.20처럼 일부 상용 제품은 음색 착색, 컬러레이션을 충분히 억제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스크린이 마이크를 실내 반사음으로부터 얼마나 잘 보호하는지 평가하는 방법 중 하나는 직접음 대비 잔향음 비율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림 2.21은 여러 제품의 D/RP 향상 정도를 보여줍니다. 참고값은 무지항성 마이크 플러스 사인 스크린 미사용 상태의 D/RP이며 이를 기준으로 차이를 계산합니다. 사람이 감지할 수 있는 최소 변화, JND는 6물결표 사인 8dB로 알려져 있으며 1kHz 이상에서 스크린의 효과가 가천 가능할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스, 파틸,
잉글리스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도출되었으며 특히 대형 스크린 한 종류는 1옥타브 더 낮은 주파수 대역에서도 감소의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연구진은 또한 이러한 스크린이 외부 소음, 환기 시스템, 교통 소음을 잘 차단하지 못한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소음 차단 효과는 주파수별로 매우 불균일하며 가장 큰 감소는 800 물결표 사인 1000쿼츠에서 관찰되었고 2000쿼츠 이상에서는 이 물결표 사인 5dB 수준, 200 물결표 사인 400쿼츠 저역에서는 오히려 외부 소음을 증폭시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는 상용 보컬 부스의 크기 자체가 1000쿼츠 이하의 낮은 주파수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엔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낮은 주파수는 스크린을 회절하여 우회하고 소음 및 잔향음은 위, 아래, 정면에서 마이크에 그대로 도달합니다. 따라서 더 효과적인 제어를 위해서는 측면, 상하, 후면까지 추가적인 차폐가 필요합니다. 또한 가디오이드 마이크의 사용도 중요한 보완책이 될 수 있습니다. 2.14. 이번 장에서는 흡음재의 다양한 적용 어쨌든 이게 괜히 잘못 써가지고 있잖아요. 혹시 문제가 되는지는 나중에 그 한번 설치하고 나서 이게 이 작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할 때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그냥 부스 크게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아예 하든지. 그러니까 요거만 가지고 뭐 엄청 좋네. 안 이끌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요게 오히려 들어가가지고 이 마이크에 훨씬 더 컴퓨터 효과를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요약. 이번 장에서는 흡음재의 다양한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장들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몇 가지 핵심 기술들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기초적인 수학적 개념들도 함께 다루었습니다. 이후의 장들에서는 다음과 같은 주제로 흡음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집니다. 3장, 확산체 대역. 4장, 흡음재 특성을 미시적 수준부터 거시적 수준까지 측정하는 방법. 6장, 다공성 흡음재 적용, 설계 및 이론적 모델링. 7장, 공명 흡음, 헤르볼트즈 및 맥브레인 장치 적용, 설계 및 이론적 모델링. 8장, 기타 흡음재들. 자석 흡음, 소디 크리스탈, 메타물질, 수목, 녹화벽, 식생 등. 12장, 흡음과 확산을 동시에 수행하는 하이브리드 음향 처리 기법. 13장, 흡음 계수에 대한 예측값과 실험실 측정값을 실내음향 예측에 활용하는 방법. 특히 기하학적 실내음향 모델에서 흡음 계수 역할 포함. 14장, 능동 흡음, 액티브 어브소어프션 기술. 이 보면 이제 3장은 이제 지금 우리 흡음재 개요했잖아요. 그렇죠? 이제 3장은 확산체 계열이에요. 하고 4장이 되면 흡음재 특성을 미치는 어떤 이제 그 측정하는 법, 흡음재 측정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러면 뭐 임피던스 튜브로 측정할 수도 있고 뭐 아까 잔향실 측정 막 이런 거 이야기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6장이 되면 이제 다공성 흡음재를 뭐 설계하고 이론적 모델링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오고 그럼 7장이 되면 다공성 흡음재 말고 남아 있는 게 무슨 흡음재 하나 더 있었죠. 멤브레인 타입 흡음재하고 헬름볼트 타입 흡음재 있잖아요. 그게 이제 7장에서 뭐 이론적으로 어떻게 모델링하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 8장은 기타 흡음재들이 나와요. 흡음재. 기타 흡음재가 뭐냐면 아까 자석 같은 거. 그다음에 뭐 메타 물질 이야기도 나오고 소니 크리스탈이라는 것도 뭐냐 그러면 이렇게 샹들리에 같은 거 막 달아놓잖아요. 그죠? 유리 같은 거 있는 것도 공 있는 거 막 달아놓잖아요. 그것도 흡음재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수목하고 녹화벽 이런 것들도 있고 식생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12장은 흡음하고 확산을 동시에 이렇게 해주는 하이브리드. 지금 여기 보면 저거 새까만 거죠. 여기 새까만 거. 저거는 안에는 흡음재지만 바깥에는 다시 일정 수준의 고주 파동에 반사를 시키거든요. 이제 저는 갖다가 업소브라 그러죠. 업소프션 플러스 디퓨징을 같이 하는 거. 업소브 이런 개념이 있고 그 다음에 13장은 이렇게 흡음 계수나 어떤 이렇게 그 측정된 값을 이제 그 실내 음향 그 설계해주는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뭐 오데온이라든지 뭐 CATT라든지 막 이런 데 넣어가지고 이제 이게 어떻게 이제 모델링을 해서 예측을 할 건가 시뮬레이션하고 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14장 되면 이제 ANC 같은 거 있잖아요. 능동 소음 제거하는 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면서 이 책이 다 끝나. 뒤에 어려워지겠죠. 뒤로 갈수록 말만 들어도 막 가슴이 답답하고 막. 몇 장이 제일 어렵습니까? 뭐 이렇게 모델링하고 이런 게 제일 어려워요. 뭐 예를 들면 뭐 8장에 기타 흡음재들 이런 게 있네. 이건 쉬워. 아 요즘 이런 것도 만들어졌네. 시험 내가 좀 관심이 있는데
아까 뭐 토출 스틸을 어떻게 측정해야지 막 해가지고 막 이런 측정기 저런 측정기 측정하고 저런 측정하고 나오는데 다 수학이야. 그럼 이제 되게 화가 나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4장부터 다음 주가 최고 어렵다. 각오하시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 뭐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는 이제 빨리 지나가려고. 다음 주부터는 좀 진도를 좀 빨리 뺄 생각. 그러니까 이거 별로 필요 없는 거는 그냥 스킵. 여기서까지는 스킵. 이런 거 이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처럼 라인 바이 라인으로 다 읽는 거는 좀 지양을 해야 하지 않을까. 서로 다 화가 나잖아요. 여러분들도 막 화가 나고 나도 막 화가 나고 그러니까 화가 나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3장이 제일 재밌었어요. 지금 할 장이. 그리고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봐. 나는 원래 이게 궁금했었거든. 확산제에 대한 이야기. 예.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여러 번 읽었어요. 이게 내가 아까 이야기했던 거, 흡음은 뭐 어쨌든 뭐 흡음하면 흡음이 뭐 잘 되고 안 되고 뭐 이게 맞게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지만 확산체는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3장만 읽어보면 아 확산체가 이런 문제가 있네. 금방 이게 좀 다가오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3장 디퓨저 적용 사례 및 기본 원리. 이번 장에서는 디퓨저 기본 원리를 기본 원리를 다는 거예요. 제일 기본이 되는 원리. 그러니까 쉽겠죠? 네. 입니다. 두 장과 마찬가지로 이 장 역시 적용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디퓨저를 어디에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러 측면에서 여전히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 클래식 음악 공연이 이루어지는 대형 공연장 후면벽에서는 디퓨저가 반향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처리 방식이며 흡음재보다 더 낫다는 데에 폭넓은 합의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공간에서는 디퓨저 사용의 타당성이 명확하지 않으며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일부 적용이 과학적 근거보다는 관행이나 직관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디퓨저와 관련하여 많은 지식이 축적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디퓨저를 필요한 장소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장에서는 디퓨저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적용이 물리적 음향 특성과 청취자 반응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봅니다. 또한 이후 장들에서 디퓨저 예측, 설계, 측정 및 특성화와 관련된 심화 내용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물리 개념도 함께 소개합니다. 3.1. 지금은 5절에서는 에코와 플러터 에코 문제에 대해 여기는 사례 위주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되게 쉬워요. 아, 이렇게 썼구나. 뭐 이론은 모르겠고 확산체가 이런 데 쓰이니까 이렇게 많이 활용되어 있구나 하니까 이 3장은 재밌어요. 이거는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제 강당에서 에코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 확산제가 사용하고 있는데 어디에 사용하냐 봅시다. 2.5절에서는 에코와 플러터 에코 문제에 대해 다룬 바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에코는 일반적인 잔향보다 현저히 지연된 반사음으로 인해 발생합니다. 아까 100ms 이유라 그랬죠. 설계가 잘못된 극장의 전면부에서는 후면벽에서 반사된 소리에 의해 에코가 들리는 경우가 흔하며 때로는 발코니 전면이나 국수 반사 경로를 따라 발생하기도 합니다. 플러터 에코는 평행한 벽면 사이에서 반복적인 반사음으로 인해 생기며 가비실, 복도, 회의실 등에서 자주 경험됩니다. 두 장에서는 이러한 에코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흡음재가 제한되었지만 음향 에너지를 보존해야 하는 경우에는 디퓨저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대형 공연장이 해당됩니다. 이 경우 연주자가 생성하는 소리 에너지의 모든 부분은 가능한 한 오래 유지되어야 하며 불필요한 흡음으로 손실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디퓨저와 흡음재 중 어느 것을 선택할지는 흡음에 의해 손실되는 에너지가 잔향감, 호위감, 명료도 등 음향의 다른 측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1.1. 공연장 후면벽에는 에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흡음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형 공연 공간에서는 디퓨저가 일반적으로 더 선호됩니다. 이는 디퓨저가 에코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공연장 후면 좌석의 음압을 감소시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림 3.1은 뉴욕 카네기홀 후면벽에 설치된 퓨어어디 산표 등록기호, 화드레틱 레저드 디퓨서를 보여줍니다. 퓨어어디는 제10장에서 설명할 슈레더 디퓨저의 한 형태로 반사 위상의 격자 구조를 기반으로 한 이 디퓨저는 약 40여 년 전부터 시작된 현대 디퓨저 연구의 기폭제가 된 기술입니다. 여기 뒤에 보니까 이렇게 그 2D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물결문이 이렇게 2D로 되어 있는 확산판이 있잖아요. 이제 이걸로 옛날에는 흡음을 많이 했어 뒤쪽에.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막 생긴 게 아니고 이게 그 슈레더 디퓨저 뭐 여기서 나는 이론에 의해서 깊이 있잖아요. 간격 이런 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냥 막 한다고 되는 게 아니지. 근데 이런 것들은 다행인 게 여기서 이 사람들이 앉는 거리가 충분히 거의 길잖아요.
이게 문제가 없다고. 근데 이제 이게 가까이 있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요. 소리가 아주 더러워지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깊이 나온 거하고 바로 나온 거 깊이가 다 다르잖아요. 좀 시간 도달 시간이 달라질 거잖아. 그럼 컴퓨터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거리가 가면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평면파로 바뀌어가지고 문제가 없는데 니어필드 조건에서는 그게 이제 그 니어필드 소리가 때문에 이게 아주 더러운 게 다 느껴져요. 이게. 소리가 희한하게 들려요. 그 한번 이런 확산판 가까이 대가리 처박 한번 들어보시면 나중에 그 하면 알 수 있어요. 카네기홀에서는 무대 위 연주자들이 서로 타이밍을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후면벽에서 김지연 반사가 발생해 에코가 들리는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퓨저가 설치되었습니다. 디퓨저는 반사를 분산시켜 무대로 되돌아오는 반사 레벨을 줄였고 결과적으로 에코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또한 메인 플로어에서는 후면벽 반사를 균일하게 확산시켜 공간감을 개선하였고 박스석 에코를 마스킹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그림상 이는 토론토 허밍버드 센터 측면벽에 최적화된 공연 디퓨저를 적용한 사례를 보여줍니다. 이 공연장은 리노베이션 과정에서 측면벽에 설치된 스피커를 통해 인공 반사음을 생성하는 잔향 향상 시스템을 추가할 계획이 있었는데 이 공연장은 얕게 펼쳐진 부채꼴형태로 이런 구조를 가진 공연장에서는 측면벽에 음원, 스피커, 이 위치할 경우 청중석 전체 폭을 가로지르는 에코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무대에서 직접 소리가 발생할 때는 이런 문제가 없지만 측면 벽에서 인공 반사가 생성될 경우 에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에코를 흡음재로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흡음재는 소리 에너지를 제거하기 때문에 인공잔향 시스템의 존재 이유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객석 내부 횡방향으로 진행되는 반사를 분산시키기 위해 디퓨저를 사용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슈레더 디퓨저를 사용하듯 그 시각적 외형을 가리기 위해 천으로 먹는 방식이 계획되었습니다. 이는 디퓨저 설계에서 흔한 이야기입니다. 음향 처리는 건축가가 수용할 수 있도록 시각적 미관을 고려해야 하며 만약 미적으로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결국 천 뒤에 숨겨지게 됩니다. 이렇게 확산재를 천으로 가려버리면 흡음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8장과 10장에서 다루듯 이 경우 디퓨저는 사실상 흡음재로 작용하게 됩니다. 건축가들이 미적으로 보기 싫은 음향 처리를 없애버리는 경우도 흔한데 이는 미관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예산을 절감하는 해결책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허밍버드 센터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1장에서 소개할 최적화된 공연 설계 기법을 새롭게 도입하였습니다. 이렇게 설계된 공연은 공연장 내부의 외형과 조화를 이루었고 건축가의 시각적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설계 컨셉은 벽면을 관통하는 듯한 체리우드 재질의 측면 벽을 따라 구성된 바스켓 위브, 바구니 차기 형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오키프는 리노베이션 공연장과 특히 잔향 향상 시스템은 소유주와 임차인 모두로부터 호평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이런 식으로. 이 벽에 있잖아요. 짜지기처럼 뭐가 튀어나오는 이런 좀 디자인적으로 좀 예쁘다 뭐 이런 거지. 근데 여기 보면 요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 보면 최적화된 공면 설계 기법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이제 뭐냐고 하면 내가 지금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아까 측면 사이에 아까 플로테코 막 이렇게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기계에다가 넣어서 그거 안 생기게끔 네가 면을 만들어 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유사하게. 요즘에는 이렇게 뭐 이렇게 확산판 이런 거 설계할 때 있잖아요. 아까 이제 물결무늬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그렇게 해서 만든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 공간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걸 안 생기게끔 네가 한번 면을 설계해 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더 많아요. 사람이 저 면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계가 만들어줘.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라이노나 뭐 이런 데서 있는 그런 것들이 나중에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나와서 내가 어떤 타겟을 주고 이렇게 해서 설계해봐라 그러면 이제 그렇게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미적으로 있잖아요. 그럼 미적인 거 고려가 안 되는 거니 그걸 어떻게 하는지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좀 변형시켜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래가 실제로 나중에 재보면 굉장히 이제 말이 되게끔 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 이게 그 최저가 프로그램이 이렇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야. 요거는 유사하게 좀 만들었겠지. 근데 이제 어쨌든 디자인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보기에 안 더러워야 되니까 이제 디자이너가 이제 요런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바구니 짜기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우리 이 바구니 짜기 뭐 대나무 있잖아요. 대나무를 이렇게 짜고 해가지고 이렇게 대나무 이렇게 하잖아요. 가운데 이렇게 세워주는 거 있고 그렇죠.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미관이 중요하다. 아름다워야 된다. 그래서
음향이 하나의 설계 요소로 프로젝트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초기 설계부터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적절한 예산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음향 처리가 프로젝트 후반부에 도입되면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따라서 음향 컨설턴트와 음향 자재 제조사는 건축가에게 적절한 음향 설계가 미적 의도를 해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해야 합니다. 많은 프로젝트에서 건축가들은 음향 제조사의 카탈로그 제품이 아닌 자신의 디자인이 반영된 맞춤형 확산재나 흡음재를 선호합니다. 물론 기능 위주의 프로젝트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천장용 흡음 타일이나 패브릭 마감 흡음재와 같은 일반 제품이 선택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음향 처리는 어떻게 건축과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는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건축 프로젝트는 외형뿐만 아니라 기능적 목적, 즉 명료한 음성 전달 혹은 선명하고 호의감 있는 음악 재생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전주의 건축에서는 산란 표면이 건축 양식의 일부로 통합되어 있었습니다. 기둥, 구조 장식, 조각상, 그리고 격자형 천장, 코퍼드 실링과 같은 요소들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표면은 구조적, 미적, 음향적 기능을 동시에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건축 이게 옛날에는 옛날 이렇게 유명한 콘솔에 가보면 다 구조물 있잖아요. 이런 것들. 천정도 이렇게 막 입체적으로 막 해가지고 막 뭐 여기다 막 이렇게 부조를 붙이고 그림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때야 뭐 귀족들이 뭐 그냥 뭐 돈 많았을 거고 뭐 노예들 막 시켜가지고 이렇게 막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식으로 할 때는 이렇게 확산재가 필요가 없었죠. 이미 그 구조물 자체가 그 자체가 그냥 하나의 조각상 그러니까 모든 확산재 역할을 다 했으니까. 근데 이제 요즘에는 와서 이제 뭐 직사각형 구조 이런 식으로 이제 현대적인 건축물이 나오면서 그 흉내내주기 위해서 이제 뭐 희한한 저런 QRD 같은 게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더 이제 과학적으로 만들어 접근했다고 했는데 저게 옛날에 그거만큼 그 성능을 내줄 수 있냐? 그건 약간 다른 이야기예요. 그게 유사하게 더 과학적으로 더 많이 확산시키고 더 균일하게 확산시키는 거는 다 좋은데 이제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거예요. 멀리서 들어야 되고 한데 어쨌든 옛날보다는 더 이제 공간이 더 작아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극도로 작아진 데 같은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레코딩 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들어오다 보면 확산재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더 좀 더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건축이 국제주의 스타일로 대표되는 단순하고 장식 없는 직사각형 형태로 변화하면서 이러한 전통적 요소들은 대부분 사라졌고 그에 따라 공간의 음향 특성도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러한 건축의 엄격한 미니멀리즘에 대한 반작용으로 등장하였고 건축은 보다 복잡한 형태를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현대 건축의 형태와 조화를 이루는 음향 처리 방식이 요구되었으며 그 해결책 중 하나가 디퓨저 최적화 설계입니다. 본 장의 여러 그림에서 그 결과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설계 기법은 11장에서 자세히 설명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건축가와 협업하여 음향적 성능과 시각적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형태를 구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콘서트 홀장에서 옛날처럼 구조물을 딱 이렇게 못할 거잖아요. 요즘에는. 그렇죠? 그렇게 하면 저런 이렇게 엔지니어링된 확산체가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거리도 멀리 다 들릴 거니까. 그렇죠? 내가 그런 거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극단적으로 작아지고 흡음이 많은 이런 공간에서를 그 콘서트홀에 갖고 온 그걸 그대로 가져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개인의 생각이에요. 이러한 확산 표면은 반사 특성이 있는 재료라면 어떤 것이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축가가 의도한 콘크리트, 목재, 유리 등 다양한 재료로 원하는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속 가능성 관련 고려사항은 1.2절 창조, 이는 고전 건축에서의 구조 장식, 기둥, 조각상 등이 수행하던 시각적 음향적 역할의 현대적 대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디퓨저를 음향 투과성 패브릭이나 타공 목재, 금속 등으로 덮는 방식도 존재하긴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러한 방식이 점점 덜 사용되고 있습니다. 3.1.3. 디퓨저는 반사를 어떻게 이제 디퓨저가 어떤 식으로 이제 워킹이 되는지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디퓨저가 어떤 식으로 이제 역할하는지 한번 봅시다. 디퓨저는 반사를 어떻게 분산시킬까요? 그림 3.3은 평평한 강체 표면에서 반사되는 원통형 파면을 보여줍니다. 이 예시는 유한차 시가용역 FDTD 모델을 사용해 계산된 것으로 이 모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9.5절에서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파장이 표면 폭보다 훨씬 짧은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공원 프레임에서처럼 하나의 원통형 파면이 생성되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표면을 향해 이동합니다. 이 파면은 단순히 방향만 바꾸어 반사되며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정반사 방향, 즉 원래 음원 쪽으로 되돌아갑니다. 반사된 파면은 입사파와 모양이 동일하지만 진행 방향만 반대일 뿐입니다.
이러한 반사는 특히 트럼펫처럼 지향성이 강한 악기의 경우 에코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퓨저 역할은 이 반사를 분산 또는 확산시켜 음향 에너지가 넓게 퍼지도록 하고 지향성 악기에서 발생한 소리가 좁은 빈 형태로 유지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림상 점사는 평면을 타원 형태로 바꾸어 반사를 분산시키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 경우 반사된 파면이 더 볼록한 형태를 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곡률이 완만하기 때문에 큰 변화는 아니지만 먼 거리에서는 소리가 더 넓게 공간적으로 퍼지게 됩니다. 하지만 생성된 파면은 여전히 질서 정연하기 때문에 반원형이나 타원형과 같은 단일 곡면은 공간 분산에 효과적일 수 있어도 최적의 디퓨저는 아닙니다. 이제 얘는 이제 평평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소리가 여기서 이렇게 날라오는 거에서 이를 갖다가 이게 막고 하지만 요런 파형이 결국에는 그냥 그대로 나오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모양이 똑같은 게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그렇게 이게 확산체로 보고 이건 그냥 반사죠, 반사. 이거에 반해서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볼록한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요 곡률로 가진 요 녀석이 요렇게 맞고 다시 나가면 이제 더 좀 이렇게 서로 이제 곡률이 약간 바뀐 걸로만 나오지 그렇게 크게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멀리 가서 점점 퍼져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콘처럼 이렇게 퍼져 나가는 효과는 있다고. 좁은 데서 이렇게 와 있는 게 아니고 점점 퍼져 나가니까 딱 맞고 나서는 좀 곡률이 그 반경이 더 커져가 쑥 나오겠죠, 그렇죠? 조금 퍼지는 게 하지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가시죠? 근데 반해서 이제 여기 이제 QRD 같은 거 있잖아. 이렇게 막 이렇게 깊이가 다 다른 거 이런 식으로. 다른 걸로 했으면 여기서 맞기 시작해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튀어나오는 녀석하고 까치까지 들어가는 녀석하고 이런 것들이 막 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복잡한 모양이 나와요. 여기가. 복잡한 모양으로 나오죠, 이렇게. 그래서 나중에는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파형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들으면 엉망이라는 거죠, 안에서 들으면.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요즘 이렇게 나가면 이제 어떤 파형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어느 하나의 파형이 이렇게 퍼진 파형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거리가 있는데 거기가 이제 팝필드가 만들어지는 데까지가 보통 수메타 정도 필요한 거죠. 저주파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더 먼 거리에서 이제 이렇게 될 거고 짧은 것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는 거. 이제 그런 일이 벌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서 들으면 요런 일은 복잡한 타는데 그러면 굉장히 소리가 이상해.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 가전 같은 경우는 쟤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게 되게 어려운 게 실제적으로는 룸 모드 이상에서 확산을 시키는 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200Hz 이상을 시키면 이게 한 35cm 경우 두꺼워져야 돼요. 집에서 어떻게 다녀? 지나다니다가 탁 집어받고 이렇게 하거든요. 왜 내가 책꽂이보다 훨씬 더 두꺼운 게 해야 되는 거죠. 이만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얇은 걸로 들어가면 이제 고주파수 부분만 확산이 되고 뭐 1km, 2km 이런 부분은 그냥 정마사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는 뭐냐 그러면 측면에서 받을 때 특정한 각도에서는 저주파 1km, 2km하고 3, 4, 5km가 이제 주파 특성이 완전히 다른 걸로 되겠죠. 그러면 음질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냥 그렇게 들리는데 그러면 그렇게 들리는 거 하고 진짜 아무것도 안 해줘가지고 진짜 이렇게 뭔가가 포유감이 줄어든 거 하고 뭐가 더 좋냐라고 이제 뭐가 더 주관된지 이런 걸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처음에는 이렇게 공명형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로 가지고 이제 1차 반사는 그런 걸로 해주지만 2차, 3차 반사를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뒷면도 이게 바로 머리 뒤에 있잖아요. 센터 여기는 하는 게 낫고 이제 좌우에다 확산을 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스피커에서 스피커 뒤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저쪽 같은 아니면 천정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첫 번째가 아니고 여러 번 맞고 나와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런 거 있잖아요. 2쿠션, 3쿠션 맞고 가는 이런 것들. 그렇게 전면에 비해서 첫 번째 반사음의 제외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포위감이라 우리가 말하는 이제 엔벨로프먼트, 스페이셔스 쓰는 관점에서는 그래도 제가 좀 주파 특성이 약간 왜곡이 되지만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좀 더 듣기가 훨씬 더 낫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적인 건 아니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근데 첫 번째 반사가 되는 데부터 딱 맞고 쫙 이렇게 싹 퍼지는데 여기서 주파 특성이 확 왜곡되는 그런 형태로의 것들은 좀 부적절하지 않냐 이제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으로 이걸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데 1차 반사하는 포지션에다가 디퓨저를 놓거든요. 근데 그거는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를 처음부터 왜곡시키게 되거든요. 그 실제로 그렇게 엔지니어들이
자기 스튜디오를 설계할 때 그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디퓨저는 사실은 이게 반사돼서 소리가 스피커에서 왜곡되지 않고 공간에서 들리는 위치에 바로 위쪽이랑 뒤에 있으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주파수는 보통 이게 실제로 만들어 보면 얘네들이 한 80cm 뭐 사이즈로 떨어져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500Hz에서 시작해서 뭐 2kHz 정도 아니면은 800에서 2kHz 정도가 딱 되는데 그게 중역에서 얘네들이 디퓨징을 해주는 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중역 디퓨저를 딱 달아주면 뭐가 되냐면은 대부분의 악기의 소리들이 사실은 믹싱이라는 게 그 중역에서 얘네들이 부딪히는 거를 칼질을 해서 나눠주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훨씬 더 효과적으로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입체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천장에다 이렇게 다는 거를 그 수평 이미지를 개선해주는 효과로 달고 뒤쪽 벽에다가 다는 거를 설치를 하면 앞뒤 뎁스 이미지가 확 살아나거든요. 그런 거를 만들어서 하는데 제일 제가 이제 싫어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스티로폼으로 만드는 것들이 사실은 그게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디퓨징을 하는 것도 아니고 흡음을 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이 되게 많아. 설치하기 좋고 가볍고 네. 저렴하고. 나무로 된 건 사실 잘못 달면 떨어져서 사람 맞으면 죽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만들 때도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앙카로 봤거든요. 저도 스티로폴로 이제 스카이라인을 달았는데 그 다음 날까지 뚝 떨어져가지고 오씨 있었으면 죽을 뻔했겠다. 스티로폴이니까 죽지 않겠지. 그래가지고 막 다음에 이제 나사를 가지고 막 그냥 떡으로 발랐거든. 이렇게 부부부부 해가지고 떨어지지 말라고. 좀 무섭더라고 그게. 근데 나무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죽음이지 즉사지. 그래서 이거 그러니까 만약 기회가 되시면 디퓨저가 없는 상태에서 흡음을 해서 룸을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스피커 위치 다 잡고 리스닝 포지션이 딱 정해지면 그 상태에서 디퓨저를 만들어서 딱 달아보시면 아 이거 왜 만들어서 달았는가 그거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인 거고 천정에 스카이라인에다가 다는 거는 왜냐 우리가 사람들은 고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음상 정의를 못 하거든요. 사람 위에 있는 소리에 정확하게 못 해요. 대신에 이게 뭔가에 착 흩뿌려져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뭔가가 비 오는 소리가 한 군데서 나는 게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이게 음상이 정확하게 맺히는 거와 전체적으로 비 오는 느낌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는 나는 천장에다가는 확선에 다는 거는 저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측면에서 양쪽에 있잖아요. 있는 쪽으로 바로 뒤는 앞에 나오는 소리를 굉장히 이미징을 흐리게 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뒤쪽에다가 확선이 놓는 거는 절대 반대하지 말라고 돼 있어요. 양측면에서 이렇게 나와줘야 이렇게 양기 사이에 상관계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좋다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은 실제로 이 뒤에 음성 정의가 굉장히 안 돼요. 특히 뒤쪽에는 소리가 다 위로 다 떠버리고 희한한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서라운드 스피커도 뒤에 뭐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래서 빈 공간이 너무너무 많아요. 실제 음성 정의 돌려보면. 그런데 아까 한번 돌려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확산체를 넣으면 이게 예쁘게 잘 돌아가. 그러니까 그거는 방금 이야기했지만 비포 애프터를 한번 해보는 게 좋아. 처음부터 무조건 달지 말고 그거 없이 한번 해보고 그러면 확산체를 그냥 빼보면 되거든요. 세워보고 빼보고 해가지고 보면 이게 자기가 이게 좀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한번 들어보고 나서 결정을 해도 나중에 되거든. 그럼 1차만 따지면 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평면 반사시키면 좋다는. 그거는 다음에 이제 그거는 개인 취향에 따라 달라요. 예. 예. 정론이 없고 그냥 개인 취향으로. 그러니까 저라면 사실 확산판이는 제일 쓰는 게 확산비 이런 거 사지 말고 그냥 책 같은 거 있잖아요. 책장 가지고 책 꽂아 놓는 게 사실 제일 자연스럽고 뭐 그 정도 가지고 안에 음반 이런 것도 꽂아 놓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해도 충분히 되는데 괜히 좀 있어 보이려고 우리 있어빌리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막 사고 하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뭐 옷걸이도 있고 우리가 생활에 쓰는 재료를 가지고 하더라도 충분히 확산되고 반사되고 흡음되고 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 그런 게 오히려 더 낫다. 책도 이게
깊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나오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죠? 그걸 좀 더 과학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더 엔지니어링이 더 들어가가지고 더 깊이도 정해주고 QRD 이런 개념을 쓰는데 뭐 그렇게도 되긴 되겠지만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과다하게 넣어도 안 되고 적절하게 반드시 뭔가가 좋아지면 나빠지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화산체가 무조건 좋은 쪽으로만 간다라는 것들은 그건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하면서 주파수 특성에서는 손해 볼 수도 있는데 그걸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간감이 더 중요해. 뭔가가 뎁스가 뭔가가 이렇게 무대가 확 커지고 좋아지는 있지만 각각의 이미징이 흐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미징을 원한다고 하면 아까 이게 첫 번째 반사하면 흡음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맺혀. 음백이 또렷또렷하게. 그럼 그게 과연 좋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편성 악기들은 구멍이 너무 많아. 그리고 무대가 확 좁아져. 그런데 반해서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반사를 시킨다든지 그게 좀 더 넘어가서 확산을 시키면 이제 무대도 커지고 좋아지는 데 반해서 이제 또 어떤 특정한 악기에서는 또 그게 좀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한 게 뭐냐면 클래식 음악을 듣는 믹싱을 하는 사람들은 클래식 콘마이스터라고 하잖아요. 걔네들은 스튜디오를 그렇게 만들어요.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대중음악이나 영화음악이나 이런 다이나믹을 세게 다루는 데에서는 흡음을 훨씬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은 콘마이스터는 클래식 음악만 하면 되는데 그걸 안 할 때가 있어요. 국악 같은 거 하고 그러다가 망하거든요. 근데 이제 돈을 많이 주니까 이제 그걸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 작업하는 스튜디오가 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딱 방향성이 다 있어요. 음악에 맞게. 그래서 집에서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듣고 싶으시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딱 만드시면 훨씬 좋죠. 내가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고 하면 진짜 돈 많이 들어갑니다. 클래식 음악은 그게 따라서 극적으로 많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 뭐 이제 진짜 대편성 악기를 가지고 클래식 음악을 진짜 좋은 소리 내주고 싶다고 하면 진짜 많이 들어가. 뭐가 자꾸 불만이 계속 뭔가 더 해야 되는데 팝 음악 들으면 그냥 뭐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게 되게 많아요. 적당하게 흡음해주고 해야 되는데 클래식 음악 쪽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클래식 음악 쪽은 또 스피커의 지향성에 따라서 해줘야 되게 너무도 차이가 나요. 정한 법칙이 있는 게 아니고 스피커 지향성에 따라 내가 뭐 정전형 뭐 양지향성 스피커도 있고 무지향으로 나가는 연습도 있고 이게 콘 타입이냐 혼 타입이냐 이게 뭐 이렇게 또 이렇게 그 뭐지 뭐 3웨이 같은 경우에는 또 가운데 미드레인지가 이렇게 볼록한 형태로 되어 있냐 콘 쉐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형태에 따라서 지향 특성이 많이 바뀌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이 측면을 내가 어떤 식으로 해줘야 될지는 사실 그거는 공식이 없어요. 그건 자기가 들어가면서 좀 판단해야 될 부분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주려면 여러 개를 달아놓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거 가져가서 이거 설치할래 이런 식으로 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집에 돌비를 구성하였다 보니까 이제 측면의 흡음이나 아니면 분산에 관해서 좀 많이 해본 게 있는데 원래는 이제 전기역 흡음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암막 커튼을 썼었거든요. 그라스홀 200kg 암막 커튼을 달라고 했는데 이제 암막 커튼이 생각보다 너무 촘촘하다 보니까 흡음을 못하고 반사를 내버리더라고요. 이게 굴곡이 있다 보니까 약간 의외로 QRD처럼 돼가지고 분산이 되는데 이제 돌비를 들을 때 오히려 약간 방해가 되더라고요. 음상이 잡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도 저기 아까 이야기 나왔지만 전면에는 무대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쪽에서는 확산을 너무 많이 쓰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저기 측면하고 후면 쪽에는 이런 쪽으로 후면 쪽에는 있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면 쪽에는 이제 특히 1차 반사 지점에다가 이제 두는 경우에는 이게 맞아요. 무대가 이제 스피커에서 나오는 느낌이 아니라 이게 약간 이상하게 세로로 이렇게 넓어진 이런 느낌이에요. 방에다가 하시는 거예요? 네. 저도 방이 이거 여기보다 조금 적은 것 같은데. 그걸 혹시 프로그램을 돌려보셨어요? 네, 뭐 DRDT. 다트요? 네, 다트 해가지고 이제 설계를 하고 RSW 이런 것들도 써가지고. 뭐 어쨌든 취향에 따라서 다르다. 클래식을 들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걸로 이렇게 좀 요약을 하면서. 결론 조금 이상한데요. 여기는 뭐 사실 답이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아까 이제 식사하면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게 스피커를 하시는 분이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 돈은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20, 30대가 사실
좋은 하이파이 스피커 가지고 그 살 돈도 없고 그런 공간도 없어. 그 집에 뭐 자취하면서 무슨 전세방에 살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 아파트에서. 근데 이제 보통 50대 넘고 이제 어느 리타이어 한 다음에 좀 독립적인 내가 음악 소리 들을 수 있는 공간 정도 있어야 이제 정확하게 응감이 되는데 그때는 귀가 너무 많이 손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말은 근데 그분한테 처음 검사부터 해봅시다라고 사실 말하고 싶은데 그게 할 수가 없어. 그럼 기분 확 나쁘기 때문에. 근데 그거에 따라서 개인 간의 편차가 너무너무 커요. 실제로 가보면. 왜냐 그러면 청음이 엄청나게 사람마다 다 이렇게 청력 저하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패턴들이. 그래서 이제 사실 그거를 알고 우리가 내가 아무리 좋게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분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그 소리가 내 뇌에서는 이미 쓰레기 소리가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어떤 사람이 저음이 충분히 나오죠. 좋은 사람이 있고 저음이 조금 나오더라도 막 짜증으로 들리는 사람이 있고 고역이 막 우리는 평탄하게 듣는데 한참 부족한 사람이 있고 막 이거 막 10인 10색으로 보세요. 내가 5, 60대가 됐어. 음악을 좋아했으니까 하려고 했을 거잖아. 그럼 이미 뭐 나이트장 가가지고 스피커 잡고 춤 몇 분 춰본 뭐 이런 것들 다 있는 거야. 군대 가가지고 사격수 한번 돼가지고 빵빵 해가지고 기 망한 사람도 많고 이미 뭐 길은 엉망이 돼 있는 거야. 근데 그 사람마다 다 달라. 노인성 난청, 돌바스 난청, 이명부터 해가지고 베르벨기 이미 기가 막 이렇게 그 상태에서 나는 이제서야 나는 내만의 음악을 하고 싶다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해봅시다. 그러면 그거 안 한다니까. 그런 것들도 있다. 제가 이렇게 돈 많으신 분들 해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생각보다 되게 크고 그런 사람들이 이게 시프트 정도가 몇십 데시벨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가 없어. 우리는 지금 몇 데시벨 내에서 맞추냐 하고 있는데 몇십 데시벨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저음을 못 듣는 사람이고 고음을 못 듣는 사람이고 중음대를 못 듣는 사람이고 전체적으로 다 못 듣는 사람이 돼가지고 막 엉망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더 많지. 지금 젊은 애들이 이제 된다 갔더니 이어폰 끼고 했기 때문에 더 이제 골 때려요. 그래도 선생님 날 우리 다닐 때는 그 이어폰 듣고 이렇게 많이 하질 않았잖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예요. 이제 지금 애들은 더 심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국가와 이렇게 이제 단체가 나서서 이제 이걸 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일단 모르겠고 우리는 진도로 나갑시다. 3.5는 그림 3.5는 슈레더 디퓨저를 사용했을 때의 효과를 보여줍니다. 이 경우 반사된 화면은 앞선 예시들과 비교해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띱니다. 앞 프레임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복잡성이 왜 생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리는 디퓨저 우물 내부를 통과하면서 시간 지연이 발생하고 우물 깊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지연 시간이 형성되어 반사파 사이에 간섭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간섭이 복잡한 파형을 만들어냅니다. 엄청난 간섭을 유도하는 거예요. 엄청난 뭐 상세 간섭, 보완 간섭들이 막 생겨가지고 그 상세 간섭, 보완 간섭 때문에 소리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압력에서 이쪽 우물하고 이쪽 우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있는데 이쪽 우물에서 예를 들면 뭐 상세 간섭이 생긴 거야. 그럼 소리가 작아질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틀어지겠죠. 그럼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또 어떤 특정 간섭, 얘하고 얘 사이는 또 이쪽에 간섭이 크고 이쪽에 간섭이 컸어. 그럼 소리가 1도 휠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날아가는 간섭 때문에 이제 얘를 퍼지는 거라고, 얘가. 기본적으로는 간섭 현상이 엄청나게 복잡다단하게 생겨서 소리가 휘는 거야. 이게 아까 이게 볼록볼록 나와 있는 요 끝지점 있잖아요. 끝지점. 여기서 얘는 압력이 있고 얘는 또 어떤 쪽은 압력이 작잖아요. 그럼 요렇게 읽고 이 사이는 요렇게 읽고 요렇게 읽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간섭 생긴 게 이게 어느 시간이 어느 거리를 지나쳐야 그게 어느 무마가 돼가지고 그래도 예쁜 모양이 나오는데 그 사이까지는 소리가 엉망이 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니어필드, 팝필드가 스피커보다 훨씬 더 복잡다단하다고. 불규칙한 시간이 지나면 파형이 예, 입증이 되는 거죠. 만들어지는 건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미 복잡한 파형인데 얘네가 시간이 지날수록 일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이제 어느 정도 파면을 만들어지는 우리가 스피커에서 이렇게 나오지만 어느 정도 가까이 들으면 내가 가까운 데서 보면 내가 여기가 트위터 있고 미드 있고 우퍼가 있는 거잖아요. 가까이서 보면 트위터는 굉장히 멀리 있잖아. 여기는 바로 앞에 있고. 그러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이 차이가 되게 크다고. 근데 멀리서 보면 똑같잖아, 거리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팝필드가 된다라고 그래요.
내가 멀어지고 멀어질수록 그게 하나가 그냥 아이고 뭐 니나 똑같은데 그 앞가게에서 보면 우와 쪽에서 날라와 여기는 바로 앞에서 날라오는데 그 차이가 존재하는 공간을 우리는 니어필드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소리가 조금만 바뀌면 소리가 엉망으로 나오는 거죠. 근데 조금씩 멀어지면 이제 그게 이제 하나의 그냥 공통적으로 이렇게 화면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깊이를 선택해야 분산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는 10장에서 설명됩니다. 이 반사를 듣는 청취자는 일정 시간에 걸쳐 여러 화면을 받게 되며 슈레더 디퓨저는 공간 분산뿐 아니라 시간 분산도 동시에 만들어냅니다. 이는 그림 3.6에 나타난 임펄스 응답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펄스 응답이란 짧은 충격음을 마이크로 측정한 응답입니다. 시간 분산 결과는 주파수 영역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 3.7에서는 평면 반사에서 단일 정 반사, 그림 3.7a, B와 디퓨저에 의한 확산 반사, 그림 3.7c, D의 시간 및 주파수 응답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그림 3.7a는 직접 음과 정 반사로 이루어진 임펄스 응답을 보여주며 일부 다른 실내 반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림 3.7b는 정 반사만의 주파수 응답을 나타냅니다. 그림 3.7c에 표시된 두 수직선이 시간 윈도우. 이 주파수 응답은 반사면 크기와 형태에 따라 결정되는 하이패스 필터 특성을 나타냅니다. 평면 반사면에 대한 논의는 11.1절 참고. 그림 3.7c에서는 디퓨저에 의한 반사가 시간적으로 분산되어 확산 반사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에 따른 주파수 응답, 그림 3.7d, 은 불규칙한 간격널과 피크가 무작위로 분포된 특성을 보입니다. 많은 경험적인 디퓨저 설계는 시간 분산이 주어지면 주파수 응답도 자동으로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가정하지만 실제로는 과도한 착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죠. 이게 착색이 발생할 수 있다고. 착색이란 보통 초기 반사에 의해 악기의 음색이 변형되는 청각적 현상을 말합니다. 그림 3.8은 직접 음과 3.7 한번 볼까요? 어떻게 생기는지 이런 거죠. 이렇게. 이게 직접 음이 생기고 디퓨징이 되면 이렇게 여러 개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가 들어가는 건 얘인데 이게 이 나오는 녀석이 있잖아요. 이게 공간적으로 막 퍼져서 나오잖아요. 그죠? 퍼져 나오는데 시간적으로는 이렇게 나오겠죠. 뒤에 나오는 녀석은 깊이 들어갔다가 나오는 녀석이겠지, 그렇지? 이게 나오는 것들은 아까 깊이가 얇은 게 먼저 나오고 이렇게 갈수록 깊이가 깊은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거에 반해서 이제 이게는 정반사 구간이고 이거는 이게 디퓨즈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금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지만 이 주파수 특성이 이렇게 어쨌든 좀 그래도 평균적으로 보면 고르게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멀리서 보면 평균적으로 고르게 나오겠지만 어쨌든 이런 문제는 생길 수밖에 이제 없는 건데 이것도 멀리 있을 때 이렇게 가까이 보면 더 이상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아까 어디까지 했잖아. 금지 3.8은 그림 3.8은 직접 음과 반사음을 포함한 전체 음장의 시간 및 주파수 응답을 보여줍니다. 직접 음과 정 반사가 결합될 경우 홈필터가 발생합니다. 직접 음과 반사음 사이의 시간 지연은 최소 및 최대 주파수 간격을 결정하며 음압이 상대적 크기는 필터의 깊이에 영향을 미칩니다. 홈필터링은 비판적 청취 공간이나 공연장에서 피해야 할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내가 여기서 왜 이거 빨간 걸 했냐 그러면 아까 옆에가 이제 스피커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직접 오는 거하고 첫 번째 반사가 돼서 오는 게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만약에 그냥 반사제라고 볼게요. 그냥 일반적인 벽이라고 볼게요. 하드 벽. 그러면 얘가 있고 수 미리세컨드 뒤에가 똑같이 오겠죠. 이게 굉장히 단단한 거기 때문에 얘 들어오는 에너지 얘 들어오는 거의 비슷할 거잖아요. 그러면 약간의 시간 차로 가지고 두 개가 똑같은 에너지가 요만큼 차이밖에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게 특정 주파수 이렇게 생기겠죠. 컴퓨터가 생긴다고. 특정 주파수는 커지고 특정 주파수에 대한 배수는 다 죽고 막 주파수는 이렇게 바뀌잖아요. 지금 이거는 절대적으로 피하라는 거잖아. 그쵸? 근데 정말 웃긴 거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이거 콤필터링에 대해서 약간 이해가 필요해. 이게 툴 박사 책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콤필터링이 무조건 나쁜 거냐라는 거예요. 그냥 보면 나쁘지. 주파수 특성이 이렇게 더러워졌으니까. 그쵸? 그런데 이게 사람의 귀라는 건 있잖아요. 그걸 아주 기가 막히게 찾아내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고 하면 내가 이게 소리가 나는 데 있잖아요. 위에서도 반사돼서 올 수 있겠죠. 그쵸? 그거는 아주 더럽게 느껴.
근데 옆에서 반사되는 소리 있잖아요. 이거는 또 이렇게 공간과 무대가 더 커지는 이런 느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콘스톨 작업도 측면 반사가 있으면 이제 옆에 무명에서 반사가 돼서 보면 컴퓨터에 들어올 것 같은데 요거하고 위에서 반사되니까 실험을 해보면 위에서 반사되는 게 기가 막히게 알아되는 거예요. 이거는 착색이 맞겠다고 느끼지만 측면에서 반사되는 요걸 들으면 무대감이 넓어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폰 가지고 측정을 할 때 마이크로폰은 이게 이쪽으로 올라가서 이쪽으로 오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바닥 치고 온 건지 천정 치고 온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뭐 이렇게 룸 EQ 있는 거 막 돌리고 뭐 JLM 있는 거 돌리면 무조건 이렇게 이런 것들이 반대 EQ를 가지고 막 건다고 그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이게. 측면으로 만약에 온 것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모든 게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기 귀가 두 개가 있어가지고 측면에서 날라오는 걸 기가 막히게 알아내. 그게 바라서 이제 또 바닥을 맞고 오는 거 있잖아요. 사람도 그것도 알아. 왜? 우리는 육상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밖에 맞는 거 항상 익숙해 있는 거 이것도 오는 거잖아. 그건 아예 무시해 또. 그런데 천정을 맞고 이런 것들 오면 이게 되게 더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녹음 속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조금 뒤에 놓는 거 있잖아요. 녹음돼 있는데 조금 뒤로 해가지고 딜레이 넣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보면 지가 지거 또 들어가가지고 또 들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신호 속에서 그렇게 된 거는 기가 막히게 알았네. 근데 공간 속에서 맞고 나오는 것들은 좋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클로이 툴 박사가 무슨 실험을 해봤냐 그러면 이제 측면에다가 이제 이 확산제를 놓고 반사제를 놓고 흡음제를 놓고 있잖아요. 소리를 들어봐가지고 어떤지 돼서 화면 있잖아요. 이게 보면 뭐 흡음제를 놓은 것보다는 확산제, 반사제 놓은 걸 더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확산제를 놓으면 당연히 컴퓨터가 많이 없겠죠. 그렇죠? 뭐 좋은 점도 있어. 그러면 다 확산제를 다 좋아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반사제 놓으면 분명히 이렇게 컴퓨터가 끼어가지고 측면이 반사 때문에 나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측정을 해가지고 바닥 맞고 오는 거 있잖아요. 그 당연히 바닥 맞고 있을 거잖아. 그러면 사람들이 흡음해주면 그게 좋아하느냐? 안 그런 거예요, 그게. 근데 바닥 맞고 오는 거는, 원래 그 정도에서 바닥 맞고 오는 거는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닥 맞고 오는 그거 없애주려고 예를 들면 인위적으로 높여준다. 그게 더 이상한 거야. 그런데 녹음된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녹음된 상태에서 있잖아요. 아예 이게 바닥 맞고 오는 게 뭡니까? 예를 들면 이런 EQ를 걸어가지고 만약에 녹음된 걸 들려있잖아요. 그러면 또 사람 또 그걸 또 느껴. 저건 좀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이건 단순히 이 사람은 컴퓨터 무조건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플로이 툴 박사의 나는 한 표. 그거는 뭐 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냥 플로이 툴 박사가 한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뭐 전달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측면 백반사를 너무 나쁜 걸로만 하고 나는 컴퓨터에 대해서 좀 새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는 절대 마이크로폰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어느 방향에서 컴퓨터 반사음이 기여를 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있는 거죠. 내가 100%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확답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한번 보시는 게 어떠냐 하고 나는 플로이드 툴 박사의 그 사람의 그 연구 결과를 전달해 주고 제가 이것도 약간 그게 동의한다라는 거죠. 다른 분들은 뭐 다른 의견 혹시 있으세요? 토론합시다. 아니면 넘어갈게요. 는 크고 평평한 반사면과 디퓨저나 흡음제로 처리되지 않은 벽면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직접 음과 확산 반사가 결합될 경우에는 이러한 규칙적인 필터링이 사라지고 레벨 변동도 줄어들며 직접 음의 스펙트럼 정보가 보다 완전하게 전달됩니다. 이처럼 공간 분산뿐 아니라 홈 필터링의 감소는 디퓨저를 사용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갈 줄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반사판이 그렇게 쓰레기는 아니다. 내가 이게 간단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이미징에 관련된 부분이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 너무 이렇게 많은 확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미징이 블러링이 너무 클 수도 있는 거예요. 확산은. 그래서 첫 번째 거기는 이렇게 확산제를 기본적으로 QRD 같은 저런 걸 기본적으로 안 써요. 쓰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로 가지고 첫 번째 반사를 만들어줘. 뭐 이렇게 그렇게 그거라도 진짜 뭐 아주 뎁스가 깊어가지고
뭐 예를 들면 한 200Hz 이상까지 전체적으로 다 그래도 주파수 특성을 왜곡을 안 시킨다 그러면 또 오케이. 근데 시킬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한번 그냥 이렇게 나오고 얘를 주파수 특성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얘랑 같은지. 그건 보면 되거든 거죠. 많이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주파수 분석을 해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더럽게 나오잖아요. 컴퓨터 때문에. 그렇지. 얘하고 얘가 레벨이 비슷하니까. 이 반사판이었을까요? 그럼 이게 과연 더럽냐라는 거 이게 어느 방에서 오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좀 다르게 느낀다는 거지. 그것을 본다고 하면 이게 훨씬 낫죠. 그렇죠? 이게 훨씬 낫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게 100% 이것만 좋고 이거는 쓰레기다 이렇게만 볼 수도 없다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연에다 흡음재를 넣었어요. 아니, 요 사이다, 그쵸? 그 우물 안에다 흡음재를 넣고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좀 더 일률적으로 이렇게 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우물에다 흡음재를 채워진. 때때로 흡음과 확산이 결합된 하이브리드 음향 표면도 사용됩니다. 그림 3.9는 흡음재와 반사면이 번갈아 배열된 벽면의 FDTV 예측 모델을 보여줍니다. 예측의 편의상 흡음재는 우물 내부에 배치된 이 경우에도 분산이 일부 발생하지만 슈레더 디퓨저만큼 강력한 분산은 아닙니다. 더 큰 분산 효과를 얻기 위해 표면을 곡면으로 만들거나 터너리 시퀀스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하이브리드 표면은 12장에서 보다 자세히 다뤄집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용어 사용 좀 사람들이 잘못된 용어를 사용한다. 이게 대해서 좀 선생님이 좀 질타하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평평한 감체 표면에서의 반사를 정합적, 코히런트, 디퓨저에서의 반사를 비정합적, 인코히런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용어 사용입니다. 물리적으로 정합성이란 화면의 서로 다른 부분들 사이에 고정된 시간 불변 위상관계가 있을 때 발생합니다. 평면 표면이든 복잡한 디퓨저든 간에 선형적이고 시간 불변이라면 위상관계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디퓨저 화면은 단지 복잡할 뿐이지 물리적으로 비정합적인 것은 아닙니다. 물리적 비정합성을 얻기 위해서는 반사면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움직이거나 형태가 변해야만 합니다. 또 다른 흔한 표현은 확산 반사라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분산된 반사를 의미합니다. 즉, 반사된 음이 더 넓게 퍼져야 하고 수신 지점에서의 임펄스 응답에는 더 길게 지속되고 더 조용한 반사들이 분포해야 합니다. 많은 디퓨저 설계는 공간 분산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시간 분산도 자동으로 따라올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또한 일부 디퓨저 설계는 단순히 시간적 분산이 존재하기만 하면 공간 분산과 만족스러운 주파수 응답이 함께 보장된다고 간주하지만 이는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분산, 공간 분산, 주파 특성까지 같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뿌려주면 시간적으로 보면 아까 콤빌트 효과가 자글자글 들어가 있는 게 좀 더 이렇게 균형적으로 들어가 있고 시간적으로 이렇게 잘 분포가 잘 돼가지고 콤필터가 잘 메꿔져 가지고 좋은 쪽으로 갈 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좋아지면 공간적으로 나빠질 수도 있고 그보다 더 큰 거는 주파 특성 있게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처음에 직접 보면서 바로 탁 맞고 오는 이 녀석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또한 확산 반사와 확산 음장은 서로 혼동되어서는 안 됩니다. 확산 음장이란 음의 전파가 전방위적으로 균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를 뜻합니다. 반면 확산 반사는 음이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분산되어 반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확산 반사가 결국 공간 내의 음장을 얼마나 더 확산된 상태로 만드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로 디퓨저는 종종 한차 반사 문제, 예를 들어 에코를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며 잔향 음장에 미치는 영향은 부차적인 요소일 수 있습니다. 반면 표면 확산, 서피스 디퓨전, 과체적 확산, 발륨 디퓨전, 반사 혹은 음장이 더 복잡해지는 상황을 지칭합니다. 디퓨저가 공간의 확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3.1 0.2절에서 더 자세히 다루고 있습니다. 표면 거칠기나 임피던스 변화는 회절, 즉 화면이 가장자리나 구조에 의해 분산되는 현상을 유발합니다. 하지만 음향학자들은 회절, 디프렉션이라는 용어보다는 확산, 디퓨전, 확산 반사, 디퓨스 리플렉션 또는 산란, 스캐터링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에 음향학계 내에도 이 용어들의 사용 방식은 일관되지 않은 편입니다. 다행히
국제표준에서는 표면 산란 계수와 확산 계수에 대해서는 명확한 구분을 두고 있습니다. 산란 계수는 반사 에너지가 정반사 방향에서 얼마나 제거되는지를 나타내며 확산 계수는 반사 에너지가 공간적으로 얼마나 균일하게 분포되는지를 나타냅니다. 확산 반사의 측정과 특성화는 5장에서 다루며 산란 계수를 기하학적 실내음향 모델에 적용하는 방법은 13장에서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디퓨서라는 단어의 철자에 대해서도 언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슈르더와 단토니오는 조명이나 공기 확산 장치와 구분하기 위해 디퓨저라는 철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일반적으로 디퓨서라는 표기가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산란계수하고 나중에 확산계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가 다르냐고 하면 산란계수라는 말은 이렇게 내가 이게 거울 반사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거울 반사되는 요 양을 얼마만큼 줄여주느냐 하는 그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산계수라는 말은 이게 정반사 위에 말고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게 얼마만큼 균일하게 잘 나가냐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제 생각하기에는 산란계수가 훨씬 더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얼마만큼 공간적으로 잘 분포시켜 주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하나만 나갈 건데 이거만 나갈 건데 그거 없이 그거 위에 다른 방향으로 전체에다가 얼마고 골고루 들어가 있느냐는 보는 게 그 확산계수. 확산이 잘 되느냐. 산란계수는 그냥 정반사 에너지가 얼마만큼 적냐 이렇게 보면 어디로 다른 데로 날아가는데 어디로 날아가는 거는 관심이 없어. 얼마만큼 많이 날아가느냐. 정반사만 많이 없으면 돼. 그러니까 그러면은 반사면이 벽이 틀어져 있긴 하는데 정반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는 거지. 그래서 이 초점이 생기는 게 있잖아요. 내가 이쪽 나오는 거 말고 다른 데로 많이 모여 나가더라도 산란계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그쪽만 안 나오면 되는 거니까. 이제 그게 약간 다른 거야. 그래서 산란계수, 확산계수가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거지. 이게 소규모 재생 공간에서 착색제 오늘 여기까지만 끝낼겠는데 이게 이제 만약 스튜디오 이야기야. 스튜디오. 아까 스튜디오 이야기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도 살짝 피해가. 답 없습니다. 이거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까지만 오늘 끝냅시다. 이 절에서 다루는 대상은 소형 공간으로 라우드 스피커 시스템을 통해 소리를 재생하는 장소입니다. 예를 들어 음악 감상을 위한 개인 청취실, 녹음 또는 방송용 컨트롤룸, 화상회의실, 원격 교육 공간 등이 해당합니다. 실내음향 문제를 설명할 때는 경계 조건의 극단적인 경우를 가정해보는 것이 유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크리티컬 리스닝 룸의 경우 하나의 극단은 무향실이며 다른 극단은 잔향실입니다. 이러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본 사람이라면 두 공간 모두 음악 감상을 위한 환경으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금세 깨닫게 됩니다. 이상적인 크리티컬 리스닝 룸은 보통 이 두 극단의 중간 어딘가에 위치합니다. 또한 이 공간은 음향을 재생하는 곳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이 공간은 스피커가 재생하는 소리를 오염시킬 수는 있어도 새로 창조할 수는 없습니다. 공간이 추가하는 원치 않는 요소는 바로 음향 왜곡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공간은 여가를 위한 청취보다는 음향 현미경처럼 스펙트럼 밸런스와 공간적 이미징을 정밀하게 인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현대적인 디퓨저 설계는 이러한 첨단 공간의 발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호기 반사에 대해서는 수십 년간 대부분의 설계에서 잔향 시간이 짧아야 한다는 점, 예를 들어 약 0.3 물결표 사인 0.4초 정도의 대체로 합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도 이런 그 크리티컬 리스닝 룸 같은 경우는 소리가 달라야 된다. 왜냐하면 나는 여기서 아주 현미경처럼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해야 된다. 그러면 이어필드 스피커로 데모되고 헤드폰 있는 걸로 하면 되겠지. 내가 진짜 그거만 집중해가지고 조금이라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듣는 하이파이 스피커하고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다른 거야 이거. 그러면 뭐가 원음이냐는 거 그냥. 그렇죠? 내가 진짜 원음이 들리면 그 사람하고 똑같이 들어야 되는데 나도 스피커 이렇게 놓고 이렇게 처박혀서 이렇게 해서 들어야 대도 안 돼서 들어야 되나? 그건 또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의도한 이미징이라든지 뎁스라든지 레이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혼돈의 원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든 사람 따로 있고 이 사람 따로 있고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가교해가지고 뭐 이렇게 엔지니어 아까 무슨 엔지니어지?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그 가운데 브릿지 역할을 좀 해준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이제 한 게 그게 이제 어쨌든 이제 원음이 되겠지. 그러면 그 사람 마스터링 엔지니어가 한 게 믹싱 레코딩 엔지니어 한 거하고 진짜 똑같냐라는 것도 다를 수 있다는 거. 이 사람은 중립적으로 가운데서
하이파이 듣는 사람하고 이제 과교 효과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스터 엔지니어는 믹싱하고 레코드 엔지니어 이야기를 많이 하겠죠.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설명을 나한테 해줘. 최대한 맞춰줘. 근데 그거는 맞출 수가 없는 거죠. 듣는 조건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니어필드하고는 파필드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나 다만 초기 반사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오랜 기간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해 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인식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를 초기의 두 채널 설계에서부터 오늘날의 멀티 채널 서라운드까지 흐름을 따라가 보면 흥미롭습니다. 이제는 그 컨트롤 룸 있잖아요. 레코딩 룸의 역사에 대해서 이게 되게 웃겨. 그때그때 다 바뀌어. 네, 한번 들어봅시다. 초기의 두 채널 설계는 탐 히드리의 접근으로 초기 천장 반사를 강조하고 컴프레션 천장을 이용하며 문부터 주변을 반사 표면으로 둘러싸고 후면은 무형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후 빅페이저인 타임 딜레이 스펙트라머리 도입은 측정 가능한 폼 필터링을 제거하기 위해 초기 전면 반사를 억제하려는 흐름을 불러왔습니다. 왜냐 그러면 처음에 이게 톰 히들리 오는 사람 할 때는 이게 콤필 되는 걸 측정할 수 있는 임펄스 응답을 측정을 못 했거든, 옛날에는요. 옛날에는 삐 하나 쏘고 반사 삐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한 개 주파수에 대한 크기값만 봤어요. 근데 이제 윅 해가지고 있잖아요. 임펄스 응답에 딱 나오니까 이 두 사이 이렇게 반사음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반사음이 보이니까 컴필터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때 이 두 개 때문에 컴퓨터 생기겠네. 그 다음부터는 야, 컴필터 이거는 진짜 쓰레기야. 이거 없애야 돼. 무조건 그런 걸로 다 바뀌었다고, 스튜디오가 갑자기. 이제 그래 이게 바로 이제 타임 딜레이 스펙트로메트리가 지금은 하는 윅하고 이거 사인스 입 재는 거 요게 하면서 임펄스 응답이 찾게 된 거예요. 특정 가능한 폼 필터링을 제거하기 위해 초기 전면 반사를 억제하려는 흐름을 불러왔습니다. 컴퓨터가 생기는 컴퓨터가 왜 생기지? 초기 천면 반사음을 없애줘야 되겠네. 이렇게 오는 거예요. 갑자기 이제 확 바뀐 거지. 이러한 흐름은 단과 캐럴린 데이비스가 제안한 LED, 라이브 앤드 데드 앤드, 컨트롤 룸 개념으로 이어졌으며 룸 전면은 그분, 후면은 반사로 설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저 위에가 완전히 반대가 돼버렸죠. 그렇죠? 딱 완전히 거꾸로 가버린 거예요. 갑자기. 이후 콘서트홀에서 초기 측면 반사가 호위감을 제공한다는 슈레더 연구가 알려지면서 피터 덴토니오는 LED 컨트롤 룸 후면에 슈레더 디퓨저를 적용하여 수동적인 서라운드 효과를 구현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는 또한 믹스 포지션 주변의 시간적 및 공간적 무반사 영역, 리플렉션 프리존, RFG를 형성하여 초기 전면 반사를 광대역으로 제어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컨트롤하는 요 지역에서는 초기 측면 반사가 뭐 20ms인데 30ms인데 절대 오면 안 돼. 그 리플렉션 프리존 그거만큼은 초기 반사 오지 마. 왜? 그렇게 오면 컴퓨터가 생기면 컴퓨터 무조건 나쁜 거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이 개념들은 이후 리스닝 룸의 표준 설계에 일부 채택되었습니다. 바브 오커는 컨트롤드 이미지 디자인이라는 방식으로 RFG를 구성했으며 탐 히드리와 필러프 무엘은 초기 반사를 제거하기 위해 광대역 흡음을 사용하는 비환경 방식의 접근을 지지했습니다. 여기서 비환경이라는 게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제 오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흡음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스피커 주변을 무조건 다 흡음시켜야 돼. 1차 반사 구간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시는 그림 2.7의 제시다. 이후 피터 덴토니오, 제이미 댕거스, 조어지 메선버그는 컨트롤 룸에서 초기 전면 반사를 흡수하기보다는 확산시키는 실험을 진행하며 반사 밀집 구역, 리플렉션 위치 존즈과 강력한 확산이 이루어진 컨트롤 룸 구성을 도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뭐야 이미지가 너무 조그매지고 이상하잖아. 전면 무대감도 없고 뭐 이러니까 확산을 해야 되겠네 이런 말도 또 나오기 시작하는. 2.3절에서 자세히 소개됩니다. 이와 유사한 접근으로는 더바이도빅과 피라빅과 제안한 설계가 있으며 12.5절 그림 참고 이는 코딩글 앞에 다공성 디퓨저를 배치하는 방식입니다. 이게 이제 어퓨저 같은 이런 개념이 도입된 거예요. 그래서 적절하게 흡음도 하면서 좀 약간의 확산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어퓨저 개념. 저런 거 시커먼 거 저런 게 이제 옆에 1차 반사음에 이렇게 들어가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 나온 거죠. 현산업이 스테레오 채널에서 멀티 채널로 전환되면서 초기 반사는 청취 과정에서의 방해 요소로 여겨지기보다 오히려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라운드로 바뀌었는데 5.1채널인가 5.1채널은 특히 이제 빈대가 되게 많죠. 뒤에 하나도 없고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빙빙 돌려보니까 갑자기 쑥 뜨고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거 좀 메워줄 필요가 있는 거지. 지금 돌비 애트모스는 그래도 많으니까 뭐 7개, 뭐 9개 이렇게 가니까 좀 나은데 5.1채널 같은 게 뒤에 같은 경우는 음성 전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잘 가다가 팬이 하면 잘 가요. 왼쪽으로 잘 가다가 이게 갔잖아요. 갑자기 폭 뛰고 뒤로 가고 여기는 위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 있다가 폭 뛰고 이러고 이렇게 돼요.
가운데가 비고 뒤가 비어 있는 거예요. 위로 닫고 달라고. 근데 비행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안 돼. 뒤로 싹 나는 느낌이 나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확산재가 필요한 거예요. 전면 말고 후면 있는 지역에. 이러한 시각은 플로이트의 심리응용학 비교를 통해 더욱 확산되었습니다. 여전히 일부 스튜디오 엔지니어나 프로듀서들은 초기 반사를 흑음으로 제어하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음악 연주 환경에 대한 비유가 이를 잘 설명합니다. 음악가들은 연습할 때 자신이 연주하는 악기의 모든 뉘앙스를 들을 수 있도록 비교적 대대한 공간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공연 시에는 악기의 울림을 돕는 잔향 공간을 선호합니다. 이러한 연습 공간은 크리티컬 리스닝룸에 비유될 수 있으며 공간적 스펙트럼적 뉘앙스를 모니터링하고 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반면 공연장은 호위감 있는 반사를 통해 청취 경험을 강화하는 음악 감상 공간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논리라면 뭐 음악을 만드는 사람용 스피커하고 공간하고 음악을 청취하는 사람의 스피커하고 공간이 서로 달라야 되는 거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혼란의 원인이 이제 해결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뭐가 원음이냐가 이제 이렇게 하는. 근데 뭐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뭐 만드는 목적이 서로 다르고. 그러면 원음이라는 것들은 그냥 개나 조불에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래도 그걸 좀 통합을 시켜서 최대한으로 그 공간 특성하고 스피커 특성을 좀 통일을 해서 이제 만드는 사람이 얻어낸 소리를 청취자도 들을 수 있도록 좀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는 게 플로이 툴 박사가 이야기하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들고 나온 게 스피노라마라는 개념인 거고. 그래서 웬만하면 니어필드 모니터보다는 좀 이렇게 적어도 미드필드 아니면 파필드에서 들을 수 있는 환경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도 다 니어필드 모니터가 지금도 대세가 돼 있는 거고. 그런 것 같아요.